자,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합시다. 박수 한번 치세요. 예, 박수 치면 건강에 좋답니다. 건강에도 좋으니까 박수 많이 치시고요. 공인중개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과목이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법령은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먼저 계약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신고가 있습니다. 또 주택임대차만 신고합니다. 상가임대차는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특례라는 게 있는데, 특례라는 게 뭐냐면 특별한 예외죠. 특별한 예외를 두는 거는 외국인들을 더 규제하려고 예외를 둡니까? 아니면 외국인들 더 혜택 주려고 특례를 둘까요? 규제하려고.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하거나 허가 안 받는데 외국인의 경우 신고하거나 허가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히 예외를 두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도 공부를 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그 신도시 택지지구를 발표했는데요. 김포 한강2 이 신도시 컴팩트 시티 조성한다고 발표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다 묶었습니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허가구역이 되면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는 내줄 수도 있고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습니다. 투기 목적이면 허가 안 내줍니다.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 실무를 공부할 건데, 중개 실무는 뭐가 중개 실무냐 하면 중개 계약 체결 시점부터 거래 계약 성립 시점까지를 중개 실무라고 합니다.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 사는 사람이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매도인이 개업 공개사한테 우리 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이걸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개계약으로부터 거래가 성사되면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중개계약부터 거래계약 시점까지를 중개실무라고 합니다. 이때 일어나는 일을.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집 팔려면 중개사무소 가서 집 좀 팔려고요 하면 개업공개사가 잠깐만요 해가지고 매물 접수대장 꺼내가지고, 예, 어디에 있는 집 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고 끝나요. 저는 실장으로도 근무해봤고요, 사장으로도 근무해봤어요. 일부러 다 체험을 하기 위해서. 제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어떤 젊은 여자분이 왔는데 이름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 말해주면 전화번호까지 물으려고 했어요. 전화번호는 참 묻는데 이름 묻고 생년월일까지 물으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만 그 여자 손님이 아저씨 이름은 왜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엄청나게 혼내더라고. 왜 이름 물었냐고, 젊은 여자분한테. 그 이름을 묻는 이유는 왜 묻느냐 하면, 저한테 이렇게 내놔놓고 또 다른 중개업소 내놔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져 버리면 제가 다 했는데, 아니면 손님 자기들끼리 직접 만나가지고 계약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중개보수 안 주려고. 그럼 중개보수 받으려면 소송을 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되죠. 이름이 뭔지 생년월일 이런 걸 다 적어야 된다고, 만약 소송하려면. 그 적는 게 정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이름 못 묻고 그냥 전화번호만 묻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몰래 만나서 계약하면 실질적으로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 현실은. 그래서 이런 실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분묘기지권 이런 걸 공부합니다. 분묘기지권이라는 건 뭐냐면, 오래된 묘 있으면 땅을 팔아도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 안 했으면 묘 이장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럼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이거 이장할 건지 안 할 건지 특별히 약속을 해야 되겠죠. 약속을 안 했다가 개업공개사가 책임져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옛날에 2001년 1월 13일 전에 설치된 묘는 분묘기지권이 적용되고요. 그 이후에 설치된 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매장 기간이 30년이고요.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연장하더라도 최장 60년밖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자유전이라고 합니다. 경자유전의 원칙. 밭갈자만 밭을 소유해라. 즉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요. 농사 안 지으면서 농지를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것을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요건 김영삼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부동산은 반드시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고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된다. 이런 걸 공부하고요. 중개 실무를 해보니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주택임대차입니다. 제가 빅데이터를 내보니까 제가 중개업 하는 동안 한 달에 10건은 했더라고요. 한 달에 10건, 아파트 매매만 10건 중개하면 돈 벌겠죠. 근데 거의 7건은 월세입니다. 월세. 전세 1개, 매매 1개, 뭐 상가 임대차 1개 이 정도예요. 그래서 임대차가 가장 많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지금 강의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질문을 인터넷에 질문했더라고. 제 뭐 그 밴드나 유튜브 채널이나 다 있다고 했잖아요. 제 카페도 있고 거기에다 올렸는데 뭘 올렸냐면은 지금 문제가 심각하더라고. 지금 역전세, 깡통전세 이런 게 많잖아요. 지금 세입자가 나가려고 하는데 새로운 세입자 못 구해가지고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에서 자동 연장됐다고 2년 지날 때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당장 나간다고 돈 내달라고 하는데 내줘야 됩니까? 묻던데 현실적으로는 안 내줍니다. 주인들이 돈 없어서 내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은행에 대출도 뭐 한 1억까지 해줍니다. 그 전세자금 대출, 돈 내주고 대출은 해주긴 하는데 주인들이 대출까지 해가지고 잘 안 내줘요. 현실적으로. 새로운 세입자 구하면 내줄게 이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받기는 어렵고요. 법적으로는 3개월 지나면 내주기는 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럼 3개월 지나도 안 내주면 이제 세입자는 연체이자까지 달라고 나중에 소송해야 되는데 소송비가 더 들 수 있겠죠. 연체이자 좀 더 받으려고. 항상 법대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은. 그렇지만 우리는 시험에는 법이 나온다고 법대로. 그냥 우리는 시험 공부니까 법대로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다음에 많은 게 상가임대차입니다. 요 두 개는 민법, 요 세 개는 민법, 민사특별법 해가지고 민법에도 반드시 한 문제씩 출제됩니다. 각각. 그 다음에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이런 게 출제되는데 매수신청대리, 경매 입찰대리를 개업공개사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2006년 1월 1일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됐는데 이건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개업공개사에게 공신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개업공개사라고 하면 복덕방, 사기꾼 이런 이미지가 강했다고요. 그 사기꾼한테 대리, 네 맘대로 대신해서 해라 맡겨버리면 예를 들면 1억짜리를 2억에 사주더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대리의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되거든요. 그 민법에 있는데 민법이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어쨌든 대리권을 허용하는 거, 지금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로 하던 거는 옛날에는 변호사만 가능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개업공개사도 가능하다고. 이게 매수신청 대리는 개업공개사도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에 최저매매 가격이 1억인데 1억 1천만 원에 사주든 1억 2천만 원에 사주든 1억 3천만 원에 사주든 개업공개사가 알아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개업공개사를 믿는다는 이야기죠. 공신력을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그 산업인력공단에 보면 시험이 법령에서 70% 그 다음에 실무에서 30% 출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나온 걸 보면 실제로는 이게 지금 공인중개사법이 72%,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16%, 실무는 12%밖에 출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공인중개사법이 28문제 정도, 이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9문제 출제됐습니다. 그럼 실무는 5, 6문제 이 정도밖에 출제 안 됩니다. 7문제 정도. 실무가 많이 나오면 그만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무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모든 과목, 공법도, 세법도, 뭐 등기법도 다 실무에 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실무에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3문제 출제됐거든요. 실무라는 것은 범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 많이 내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실무를 많이 출제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33회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사례형 문제는 2문제밖에 안 나왔고요. 민법 같은 데는 사례형 문제가 많이 나오죠. 갑을병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갑이 집을 팔았는데 을이 어떻게 했다, 돈을 안 줬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사례형 문제 2문제고요. 박스형 문제, 지금 뒤에 학개론 교수님도 계시는데 학개론도 29문제 나왔다더라고요. 저는 세보진 않았는데 수험생이 학개론도 19문제 나왔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 공인중개사법도 19문제가 박스형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박스형 문제가 뭐냐 하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해놓고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 기역, 2번 기역, 니은, 3번 기역, 디귿, 4번 니은, 디귿
뭐 5번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문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모르면 풀기 어렵죠. 지금 문제가 원래대로 하면은 200개 지문이 나와야 됩니다. 오지선다형이거든요. 40문제 오지선다형이면 200문제죠. 근데 올해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164개밖에 안 됩니다. 그럼 뭐냐 하면은 이런 박스형 문제가 박스에 보기가 3개, 4개 있는 게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문은 줄어들죠? 지문이 늘어나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지문이 164개인데 이 중에서 140개가 85%가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제하러 가는 교수님들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보는데 제 박사과정 지도교수님도 지금 해마다 출제하러 들어가는데 출제하러 들어가면 2주 정도 합숙을 하는데요. 1주 동안 교육받는 게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내라. 신선하고 충격적인 거 내면 네가 책임질래 이렇게 한대요. 그럼 예를 들면 출제원이 과목별로 다 달라요. 숫자가. 예를 들면 뭐 40문제 공인중개사법이 가령 5명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5명이 들어가서 한 사람이 10문제씩 낸대요. 그러면 50문제잖아요. 40문제만 출제하는데 상호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2문제씩 빼는 거예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 그래서 40문제 만들고요. 만약에 이신청을 2문제, 작년에 공인중개사법이 2문제 이신청 인용됐는데 그러면 작년에 출제하러 갔던 교수님들은 2년 동안 출제위원 자격 박탈됩니다. 다시 출제 못합니다. 그래서 이신청 거의 없도록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출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경향이. 자, 그런데 사이드 문제, 소위 킬러 문제라고 하죠. 아예 틀리라고 낸 문제 3문제 나왔어요. 듣도 보도 못한 거. 저도 제가 해설 강의를 다른 사이트에 제가 6시에 합격자 발표하기 전에 이미 해설 강의를 다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 만약에 이게 나중에 가정답 발표했을 때 하고 틀리면 망신이죠. 이미 다 인터넷에 올라가 버렸는데, 근데 다행스럽게 뭐 다 갖기는 했는데, 어쨌든 저도 이게 어렵더라고요. 3문제는 풀기가. 듣도 보도 못한 문제니까. 그 다음에 판례는 뭐 5문제밖에 안 나왔고요. 난이도 상중하를 보면 상이 몇 문제 안 나온다고요. 아무리 어렵게 내더라도 어려운 문제를 8문제 이상은 절대 안 냅니다. 그래서 계속 학원만 다니면 무조건 합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공부방법 아까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페이스 관리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너무 무리하게 오버페이스를 하면 나중에 지쳐서 쓰러진다. 11월, 12월은 1차 위주로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1차 위주로 강의를 해요. 이틀씩. 부동산 학개론, 민법 위주로 하시고요. 그거 민법 학개론만 기초가 잡혀져 있으면 나머지 2차 과목은 거의 암기사항이라고요. 그 암기사항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면 지겨워하지 말고 들었던 거 또 듣고 또 듣고 해도 참아야 돼. 안 참고 다 하는 건데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 안 듣고 있으면 그대로 유지가 되냐고. 다 까먹고 없는데. 현상 유지를 하려면 계속 들어야 된다고요. 계속 들어가지고 입에서 줄줄줄 나와야 합격한다고. 그냥 대충 알겠는데 하면 대충 다 틀려요. 나중에 시험 보면. 확실하게 알든지 아예 모르든지 차라리 아예 모르고 찍는 게 낫다고. 대충 알면 답만 피해서 찍어요. 법조문 그대로 출제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대폰 어플 지금 한번 켜보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여기에 들어가면 지금 한번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국가법령정보 한번 치보세요. 그래가지고 어플 다운받아가지고 법조문을 자꾸 찾아봐야 됩니다. 그 휴대폰 어플에는 보면 휴대폰 어플을 다운받아서 보면 왼쪽 밑에 보면 여기에 돋보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돋보기 표시 이게 검색입니다. 검색. 그 법령 현행 법령에다가 공인중개사법 쳐가지고 공인중개사법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이 돋보기 검색을 해가지고 가령 중개라는 단어를 쳐가지고 클릭을 하면 중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그 법조문이 노란색으로 칠해져가지고 다 떠요. 그러면 법조문 찾기가 쉽다고요. 몰라도 뭐 예를 들어서 민법에 사기, 강박 뭐 이런 게 나오면 강박 이런 말을 치가지고 검색하면 강박이라는 그 법조문이 전부 다 뜬다고. 노란 색깔 칠해져가지고. 그리고 이게 PC 버전, 이거는 휴대폰이고요. PC 버전의 경우에는 화면 검색이라고 해서 오른쪽 위에 화면 검색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법조문이 다 뜬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어를 집으면 뭐 예를 들면 아까 분묘기지권 뭐 이런 거 했는데 분묘기지권이라고 치면 분묘기지권은 법조문에 없네요. 뭐 예를 들면 법조문에 있는 단어를 치면은 그 글자가 다 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법조문 찾는 거고요. 판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물론 이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판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요거는 어플이 없습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요건 PC 버전만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어플은 없고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요거는 스마트폰 어플을 다운받는 게 좋아요. 그래야 휴대폰 어플에 그 화면에 맞게 글자 매일이 되니까 보기가 좋아요. PC 버전으로 휴대폰에서 검색하면 글자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법조문 찾아봐야 됩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하면 이런 게 5문제 출제됐고요. 출제됐던 게 계속 반복된다. 기출문제가 반복된다. 새로운 지문은 어렵게 내면 30%, 어렵게 내면 새로운 지문 30%, 쉽게 내면 15%. 이번에 공인중개사법이 85%가 기출문제 지문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나왔던 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다. 자, 페이스 관리 속도 조절 잘하라고 했고요. 꼼꼼하게 끝까지 다 읽어야 되고요. 만약에 틀린 것은 하면 이렇게 X 해놓고 풀어보면 됩니다. 지문 끝까지 읽어야 되고요. 이거는 공부 방법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요. 예습이 좋으냐 복습이 좋으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진리는 오직 신만이 압니다. 인간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복습해보고 복습이 좋으면 복습하고 예습해보니까 더 효과가 있으면 예습하면 됩니다. 절대적이지는 않다고요. 뭐 새벽에 공부하는 게 좋다 밤에 공부하는 게 좋다 상대적입니다. 내가 한번 해봐야 뭐가 좋은지 알잖아요.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문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찍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나중에 놔두었다가 시간 남으면 고민해봐도 되는데 항상 수험생 중에는 1번, 4번 비워놨다가 모르고 4번, 5번을 적어야 될 거 4번에다 잘못 적어가지고 떨어졌다 이런 분들이 꼭 한 분씩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예 처음부터 나중에 고민한다고 답이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모르는 걸 찍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보면 절대로 항상 반드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말 나오면 80% X입니다.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영국 법명언에 There is no rule but exception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그래서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극한 단서가 들어가면 80%는 X다. 100%다 X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개실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말 나오면 이거는 답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통계를 보면 이게 공인중개사법이 51개 조문이 있고요. 대통령령이 38개,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령이 29개 조문이 있는데 이거 일일이 어디에 있는지 저도 다 모릅니다. 강사가 다 모르는 걸 어떻게 수험생이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나오면 아예 답이 아니다. 뭐 예를 들면 사무소 이전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틀린 거 고르시오. 틀린 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옳은 겁니다. 옳은 거 고르시오 해도 이게 옳은 거는 아니라고요. 거의 주로 틀린 거 고르시오 할 때 이게 보기로 그냥 나오는데 이건 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에 영향을 미친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때까지 34번 시험 봐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가 영향을 미친 적 없으니까요.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가장 완벽한 곳은 바로 지금 당신이 있는 그곳이다. 시작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작하려고 여기 오셨습니다. 이제 시작했으면 끝까지 포기 안 하고 학원 다니면 다 합격입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